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 덜 한 게 있죠. 7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8번부터 볼게요.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가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가 뭐냐 해서 그 키워드가 뭐였어요? 금지 해제다. 금지 해제.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을 다시 해제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금지하지 않는 거죠? 금지 해제가 이제 허가인데, 허가하고 좀 비교할 것이 있는데, 그 특허가 있어요, 특허. 특허는 무슨 말이야? 특별히 허가한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허가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생 뜻은 뭘까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법 조문에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허는 뭐뭐 할 수 있다 해당이 되는 건데,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야?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죠. 그래서 재량이 있다는 것이고, 기속행위는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좀 지려고 그래. 집을 건축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 허가는 대표적으로 뭐야?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린벨트야,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무슨 말이야? 개발 제한 보호 구역이죠. 근데 그린벨트는 어떤 개발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어떤 허가를 해줄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허가,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가를 해줄 때, 요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뭐야? 특허라고 합니다. 요건 뭐야? 재량 행위다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 밑에 잠깐 설명을 좀 볼게요. 읽어볼게요. 특허와 허가는? 특허와 허가는 또 행정행위지만,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고, 그래서 허가는 금지 해제죠. 그 다음 특허는?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도 어려운 얘기 나왔죠? 설권. 설권이 무슨 말이야? 권리를 설정해준다. 다시 한번 권리를 만들어준다 이 뜻이에요. 설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량행위 다른 말은 설권행위인데, 설권행위는 권리 설정을 하는 건데 특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허가는 뭐야? 금지, 해제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특허는 뭐다? 무엇을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볼게요. 허가는 본래? 허가는 본래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지만, 특허는 공공 복리를 위해 특정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공익성 판단에 있어 허가는 기속행위에 가깝고 특허는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게 뭐야? 기속행위죠? 뭐뭐 해야 한다 여기 해당하죠? 기속행위다. 또 아니면 행위 여부나 내용을 여러 선택지 중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재량행위에 따라 구별된다. 시험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보통 서술어가 뭐뭐 한다로 끝나면 기속행위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뭐 할 수도 있다 재량행위인데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허가는 뭐다? 금지 해제로서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축허가 해주는 것이고, 그린벨트 이렇게 특정한 항의 개발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가를 해줄 때 일단 특허라고 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법상의 행정주체인데, 행정주체가 뭐였어요? 권리 의무의 주체인데, 그 밑에 잠깐 해설해 볼게요.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좀 구분하는 문제인데, 행정주체는 국가나 지자체처럼 법인격이 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행정법상의 당사자이고, 행정청은 그런 행정 주체를 위해서 행정의 의사가 어떤 의견이죠.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의사 결정, 외부 표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게 행정청입니다. 또 읽어보죠.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 주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주체이며, 행정청이 행한 행정의 법률 효과는 궁극적으로 행정 주체에게 기속된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률의 효과는 행정 주체에게 귀속된다. 해서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장이 있으면 서울시가 뭐였어? 행정 주체고, 서울시장
이번에 행정청이죠. 멍청한 시장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주체는 중요한 말 나오네요. 국가가 행정 주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특이한 용어들 있죠. 영조물, 법인, 또 공공, 조합, 공무수탁, 사인, 이것도 행정 주체에 들어갑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 영조물 법인이 무슨 말이야? 영조물 법인. 영조물에 대한 법인 같은데. 아까 영조물 법인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야? 우리가 행정 주체가 돼 있잖아. 누가 들어갔어요? 국가가 행정 주체하고 또 지자체. KBS가 국가기관인가요? 정부기관인가요? 이거는 아니. 정부기관 아닌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KBS.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은 무슨 말이냐면 영조물 어떤 만들 물건인데 그게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 대표적인 뭐 있냐? 영조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어? 뭐 다리. 그 다음에 어떤 항만. 그 다음에 뭐 자연곡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지? 뭐 설악산 국립공원인가?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좀 관리하고 있는 거, 그런 다리나 항만, 뭐 자연곡물,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하다못해 경찰견이지. 경찰견이라고 해서 뭐 마약 탐지하고 뭐 수사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경찰 강아지, 경찰에서 관리하는 강아지, 이런 것도 영조물 법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관리하는 또 영조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행정 주체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공조합. 대표적으로 뭐 있어? 산림조합 같은 거. 산림조합. 그 다음에 거기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공무수탁사인 돼 있죠? 그러면 영조물 법인도 행정 주체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 돼 있는데,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개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왜 이렇게 등하교 시간에 교통 정리하는 할아버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래? 교통 할아버지인가요? 교통 할아버지는 그냥 개인인데, 이 교통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야? 경찰이 해야 되는 교통 정리인데, 특별히 이 할아버지한테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하게 하라고 공무로 수탁받은 거죠. 그래서 공무 수탁 사인은 그럴 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 주체로 인정이 받습니다. 만약에 교통 할아버지가 잘못 이렇게 신호를 해가지고 아이가 다쳤어. 이 사람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 공무를 수탁받은 그 동안에는 이 교통 정리를 하는 할아버지는 행정 주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행정 주체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가, 또 뭐야? 지자체, 영조물 법인, 공공조합, 공무수탁 사인이다. 한번 읽어보죠. 영조물 법인은 특정 공공 목적을 위해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를 말하며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은행 등이 해당한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나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 이런 것들이 영조물 법인이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 아까? 교통할아버지. 그 다음 이들은 행정주체로서 법상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협회, 민영교도소 운영법인 등이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민영교도소 하나 있죠? 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가? 네,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수탁 사인인데, 공무를 위탁받은 거죠. 공무를 수탁받았다. 공무수탁 사인인데, 행정 주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번? 보죠. 행정 주체로 옳지 않은 게 행안부 장관이었죠. 그 대한민국은 이제 아까 국가였었고, 서울특별시는 지자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막 공공조합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 주체고, 행안부 장관은 행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좀 읽어볼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로 법적으로는 영조물 법인이나 공공조합이 아닌 공법인에 해당한다. 영조물 법인이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공공단체이고 공공조합은 조합원을 구성 요소로 하는 사단 법인인데 반해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는 공법인으로. 그러면 국민보험공단, 이 공단은 공법인이네요. 법인 중에서 이제 공법인. 법인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사법인가? 공법인이 있는데, 사법인은 대표적으로 뭐야? 민간? 회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인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 형태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예고. 거기 보니까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보험자니까 뭐야? 개인 보험회사 같은 경우 역할을 하는 건데,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이다. 그럼 개인 민간 회사죠. 사법인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공법인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행정 주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텐데,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의사결정이 무슨 말이야? 의결이죠. 의사결정, 의결. 그 의결 기관이네요. 그 다음에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까지는 없는 행정기관이다. 그래서 의사결정까지만 하는 거래요. 의결 기관이고, 행정청은 아까 뭐야?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게 행정청이고, 집행기관이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집행기관이란 행정청의 결정 의사를 실력으로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찰 공무원, 세무 공무원 등이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세무 공무원 이런 것들 집행기관이고, 그다음에 자문기관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문기관이란 행정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뜻하며 보통 무슨 위원회, 심의회, 조사회 등의 명칭이 붙는다. 네, 그래서 문제는 물어본 게 의사 결정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의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결 기관에 대해 설명 잠깐 볼게요. 그 1번에 보니까 해설에 의결 기관이란 행정청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그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까지는 없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근데 의결 기관은 행정의사의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설치된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 행정청이 내리는 게 뭐였어요? 처분이죠, 처분. 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이 뭐야? 인용이 아저씨인데, 그래서 이제 행정청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죠.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인용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간에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 그럼 행정청이 내리는 게 아까 뭐였어요? 처분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취소, 소송. 무효로 해달라. 무효 등 확인, 소송.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세 가지가 뭐였어? 항고, 소송이죠? 이 처분이 되게 높은 거야.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권력 행위에 대해서 뭐 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항고, 소송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인용이 아저씨가.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피고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서 이 아저씨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아저씨가 원고가 되는 거야, 원고. 그럼 상대방의 행정청은 뭐가 돼? 피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고 피고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의결 기관은 피고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의결 기관의 얘가 뭐야? 행정심판위원회, 지자체의 교육위원회 등 될 수 있다. 또 읽어보죠.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공공단체 혹은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79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4번을 잠깐 볼게요. 4번. 밑에 해설에 4번에 까방 글씨 읽어볼까요? 법령에 의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합의제 행정기관이 합의제 행정청으로 피고가 된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의결 기관인데 좀 헷갈릴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 위원회가 거기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위원회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피고가 될 수 있거든요. 피고라는 게 아까 뭐야? 이 아저씨가 소송 걸었을 때 이게 원고고 상대방이 피고잖아. 근데 합의제 행정,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일 경우는 피고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읽어볼게요. 까만 글씨.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권력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행정청이었죠. 서울시장.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야?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의결기관은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만 하는 거지 표시를 못해요. 근데 합의제 행정기관은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야.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거기 보시면 4번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좀 나와요. 대표적으로 있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나오죠. 감사원 등 민족 결정이나 공정한 결정이 중요할 때 합의제 행정청이 나오는데 합의제 행정기관은 뭐라고 써있어?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은 원래 개인이거든. 아까 서울시장 같이. 시험에서 행정청이 누구냐 그러면 서울시 예를 들면 돼. 멍청한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 말고도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감사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 다른 말로 합의제 행정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원래 이 피고라는 거는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 처분에 대해서 이 아저씨가 소송 건 건데 그럼 피고가 될 수 있는 건 뭐 행정청이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 청도 피고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말고 거기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어. 위원장. 시험에서 위원장도 피고가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나와. 거기 보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돼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줄여봐. 중노위 위원장.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맨날 나오는 게 중노위는 안 되고 중노위 위원장이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고가 누구냐 여기서는 원고거든. 그 다음 법원에다 이제 소송 냈으니까 상대방이 피고인데 일반적으로 뭐야? 서울시장. 이게 피고야. 그 다음 합의제 행정청인위원회가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근데 유일하게 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고. 뭐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맨날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이거야. 아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13번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겁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청이 대표적인 행정청의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행정청이다.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아까? 그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지? 그럼 지자체 같은 경우 아까 서울시가 지자체 아니야? 그럼 서울시 누구?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이야. 그러니까 지자체 의회가 아니고 뭐야? 지자체의 장이 행정청이고 일반적으로 독임제라고 해서 이 독임제라고 하는 거 한 명이야. 한 명. 그러니까 대표적 한 명이 보통 행정청이거든요. 잠깐 밑에 보시면 그런 말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게요.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나 회계 처리를 검사하고 그 적부에 관한 감사하는 기관이다. 감사하는 거니까 회계처리 감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적부가 무슨 말이야?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 3번입니다.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내부 실국의 기관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우리가 자문기관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행정청 내부에 있는 무슨 뭐 기획실, 그 다음에 무슨 뭐 재무국 이런 식으로 해서 실국, 실장, 국장 요 사람들이 아니고 자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밑에 보죠. 해설에.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정책 결정에 뭐야? 자문만 제공하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야? 정보 공개
심의회,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거지 내부에 있는 실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의결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거기까지 맞죠.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행정청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아까 뭐였어요? 서울시장이죠. 그래서 의결기관 자체가 의사결정까지 하잖아. 우리가 보통 심의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심사만 하는 거거든? 근데 심의기관은 박수부대야, 박수부대. 그러니까 심사만 하는 거니까 이 심의기관에 구속이 되지 않아. 근데 의결까지 하니까 의사결정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구속이 되죠. 그래서 행정청, 뭐 서울시장도 의결기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니까 의결기관은 국가의 의사를 뭐야? 심사하면서 결정까지 하기 때문에 행정청, 즉 무슨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있는 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보겠습니다. 14번 읽어볼까요?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 행정청이잖아. 네. 근데 행정청이라고 안 돼 있고 뭐 행정관청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밑에 잠깐 볼게요. 행정청은 광의로 보시면, 넓게 보면 행정청, 행정관청을 통칭하는 용어야. 그래서 행정관청이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말을 좀 어렵게 써놨네. 그 멍청한 서울시장이다 의사결정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5번입니다.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행정청의 자문기관은 합의제이며 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아니, 자문하는데 보통 자문을 구할 때 공무원끼리 자문해봐야 의미 없죠. 그래서 뭐 유명한 대학 교수인가 무슨 연구소 이런 사람들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할 때는 다양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뭐 대학 교수. 그래서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좌기관은 행정조직의 내부 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근데 거기 표현이요, 보좌라고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읽어보니까 보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야,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어. 우리 시험생 읽기 전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글씨 차이가 보조고 보좌잖아. 약간 느낌이 어때? 보조하는 뭐 사람을 보조하는 거. 아, 사람을 보좌한다. 행정청. 한번 읽어볼까 우리 그럼? 거기 밑에 해설해 보니까 세 번째 줄입니다. 보조기관 읽어보자. 보조기관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직접 보조하는 기관으로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보좌기관은 행정청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조하며 전문 지식으로 정책기획, 연구, 심사 등을 지원하는 차관보, 정책관, 기획관, 담당관 등을 임시로 들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장관 밑에 누가 있어요? 차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장, 국장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공무원 생활을 해봤었는데 실장, 국장 중에 누가 높을까? 국장? 아, 그쵸. 실장이 높아요. 실장이 높아. 실장은 거의 한 2급 상당이거든요. 실장이 높고, 실장만 되면은 이제 밑에 국들이 있어요. 국장이 쭉 있고, 또 밑에 또 쭉 있는데, 뭐 과장급들이 있는데, 실장이 되게 높은 분이야. 그래서 실국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누가 역할을 해? 차관. 이걸 이제 보조기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조기관이야. 그 다음에, 그 보좌기관은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는 비슷한 참모들이야. 그래서 차관이 있고 차관보가 있거든요. 차관보. 이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차관보는 옆으로 보시면 돼요. 차관보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좌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참모들. 거기 뭐 정책관도 써있죠. 이렇게 관자가 있는데 차관보, 그 다음에 뭐 정책기획관 이런 사람들이 보좌하는 기관이야. 내려가는 게 보조기관이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차관은 보조기관이고 차관보는 뭐야? 보좌기관입니다. 맨날 시험 문제 물어볼 거야. 장차관, 실장, 국장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야? 보조기관. 차관보, 맨날 물어보는 게 차관보거든. 차관보는 뭐야? 보좌기관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보조한다고 써 있잖아. 그 보조하는 임무니까 보조기관이겠지. 국어적으로 봐도, 그지? 그 다음에 3번 보죠. 국무조정실, 각 부의 차관보, 실장, 국장 등은 행정조직의 보조기관이다. 아, 지금 보니까 그 국무조정실이라는 말이 좀 써 있죠. 그 다음에 차관보는 아까 보좌기관이었잖아. 그래서 차관보 때문에 틀린 건데, 국무조정실이라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총리실에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81페이지 맨 상단에. 국무조정실, 그건 뭐야? 일명 총리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야. 무슨 기관? 보좌기관에서 국무총리, 장관을 보좌하는 게 차관, 차관보가 있을 때 차관은 보조, 차관보는 보좌기관이지. 그러니까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보좌기관이 있어. 그래서 국무총리 보좌하는 게 국무조정실, 예전에 뭐 총리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보좌기관이야.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차관보는 보좌기관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4번 읽어볼까? 행정청은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렇죠. 행정 주체. 뭐 서울시가 행정 주체라고 하면 그거를 외부에 표시하는 게 행정청, 서울시장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1번. 자문기관은 꼭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 보조하는 건 보조기관. 3번에 보니까 보조기관의 실국장은 맞지만 국무조정실, 그 다음에 차관보는 보좌기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행정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읽어보죠. 한국은행,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은 뭐야? 행정청이 되겠죠. 17번입니다. 행정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건데 또 읽어보죠.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아까 우리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거는 의사결정까지 하는 의결기관이죠. 자문기관이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뭐 참고로 하면 돼. 참고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이 사법권은 사법부만 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자치단체의 권한, 자치조직이니까 무슨 말이야. 그 지자체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실 몇 개 둘 것인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자치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입법. 시장이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규칙이죠. 지자체장이 만드는 거 뭐야? 규칙 제정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의회라고 할까요? 의회가 만드는 게 뭐야? 조례. 이런 것들이 자치입법이죠. 그러니까 자치입법. 스스로 법 비슷한 거 만들 수 있는데 지방행정에서 지방자치입법은 뭐 있냐 하면 시장이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규칙 제정권. 시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이니까 뭐 스스로 행정한다. 근데 뭐야? 자치사법권은 없습니다. 사법권은 이제 독립해서 사법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에 세 가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까지 있는데 사법권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자치재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스스로 세금 걷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해설에 나와 있죠. 자치사법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행정 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조물 법인하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KBS 대표적으로 뭐야? 영조물 법인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영조물 법인인데 KBS에는 뭐 다양한 시설 기기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뭐 기자들도 있고. 한국은행에도 보면 기계들이 있겠죠. 기계들. 그 다음에 건물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가 뭐다? 영조물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거기 특별지자체가 뭐냐를 좀 설명하는 건데 밑에 잠깐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특별지자체는 느낌이 어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팀플 짜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대표적으로 있는 특별지자체가 뭐야?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인데 거의 3개 아니야?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표적인 특별 지자체인데 중요한 것은 광역적, 즉 부산과 울산과 경남 통틀어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지자체 대표적인 부울경 연합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죠. 행정법상 행정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지방자치단체장.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 주체죠. 아까 5가지였었네. 국가, 또 지자체, 영주물, 법인, 공공, 조합,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행정 주체였죠. 19번입니다.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는 그럼 사인의 공법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우리가 행정 행위는 비슷한 게 처분인데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 처분은 행정청이 누구한테? 네, 개인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 비슷한 게 개인이 어떤 공권력 할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뭐야? 사인의 공법 행위예요. 대표적으로 신고가 있어요. 신고. 어떤 신고이냐?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나오려면 개인이 태어났을 때 알리는 게 뭐야? 출생신고죠. 출생신고를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이사 갔을 때 전입신고라는 거 하잖아. 그런 신고를 하면은 어떤 공법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나의 관계 아니면 지자체와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사인, 개인의 공법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신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뭐 출생, 신고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뭐 전입, 뭐 신고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에 보니까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돼 있는데 부관이다. 아까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뭐 조건을 붙여 어떤 기한을 붙여 조건 만약에 네가 어떤 뭐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건물을 지려고 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해당되는 데가 도로가 없네. 그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기가 어렵겠죠. 왜?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건물을 질 거냐? 이건 못 내준다. 다만 조건을 걸어. 도로를 우리가 내줄 테니까 너가 가진 땅의 일부를 우리한테 줘.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도로 내줄게. 뭐 가스가 LNG 가스 같은 도시가스 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어. 그걸 뭐라 그래? 기부 체납이라 하는 거야. 조건을 거는 거야. 대신 네가 그거 안 내주면 기부 체납 안 하면 우리 못 해줘. 이런 거 조건이고. 나 도로 점용 허가. 나 상수도 공사를 네가 한다고 했거나 도로 뭐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한을 정해가지고 뭐 시기 언제부터 아니 종기 언제까지 이건 이제 기간을 정해주는 거지. 아니면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한이나 기간을 정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는 거야. 첨부하는 거. 첨부. 그래서 행정행위를 해주는데 처분을 해주는데 어떤 조건이나 기한. 근데 만약에 네가 그런 기부 체납을 안 해준다? 그럼 우리가 내준 허가를 다시 되돌려서 허가 없던 것으로 바꿔버릴 거야. 여기 뭐야? 철회권의 유보. 뭐라고? 철회권의 유보.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거야. 부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거야? 뭐 기부 체납해라. 이런 거. 부담을 주거나 어떤 조건을 거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고 돼 있지? 배제. 그래서 시험에서 행정행위의 어떤 조건이나 기한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부관의 종류 5가지만 기억하면 돼. 행정행위를 할 때 그냥 뭐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허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허가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부관을 첨부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거나 뭐 기한, 뭐 철회권을 유보한다거나 부담을 주거나 효과 일부 배제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부관의 종류 몇 가지?
다섯 가지만 열심히 외우면 돼. 대표적인 게 조건하고 기한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밑에 까만 글씨 있죠? 행정법상의 부관이 뭐가 있냐? 뭐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부담, 법률 효과 일부 배제이지. 그래서 암기할 때 부관의 종류가 뭐야? 조건과 기한. 됐죠? 조기철. 조기가 많이 나는 철이 있죠. 조기가 어떻게 해서 먹어? 보통 구워 먹네? 조기철인데 조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부담이 돼. 그래서 일부 배제한다. 그래서 조기철 부담. 법률효과 일부 배제해서 조기철에 조기를 너무 많이 사 먹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 일부 배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조기철 부담 일부 배제 이렇게 암기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행정법상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거나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사용하게 하는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부관의 한 예시다. 그러니까 도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다음. 부관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로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가 있다. 철회권의 유보란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네, 우리가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이 취소하고 달라요. 취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월 뭐 3일서부터 3월 3일서부터 어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다가 쭉 가다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어. 3월 3일서부터 계약을 맺었는데 취소가 아까 뭐였어요? 하자가 좀 있는 거죠. 하자가 있어.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소급표가 발생해. 소급표. 무슨요? 소급표. 그래서 소급표 발생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소급표거든요. 그러니까 3월 3일서부터 계약을 했는데 취소 사유가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3월 3일서부터 그 계약이 없던 거로 돼요. 그럼 뭐라고? 취소라고 하는 거야. 근데 철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얘는 일단 계약 자체는 완벽하게 잘 맺어졌어요. 3월 3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사정이 생겼어. 사정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거 계약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이랬을 때는 철회를 하면 됩니다. 철회. 철회하게 되면은 그 사정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인정이 돼. 근데 만약에 5월 3일날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철회를 했다. 그러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는 그냥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5월 3일 이후부터는 내가 이 계약을 이제 없던 걸로 하겠다. 이게 뭐야? 철회하는 거야, 철회. 철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에 어딜 때 철회 많이 쓰지? 보험 계약할 때 철회할 수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철회 만약에 보험 계약을 했는데 뭐 며칠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 그럼 철회라는 게 뭐야? 처음부터 돌아가진 못하고 네가 철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 이후로는 이제 계약이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이제 장래효라고 해요. 장래효. 무슨요? 장래에 효과가 발생한다. 장래효고 취소는 일반적으로 뭐야? 소급표에서 암기할 때 취소해서 뭐야? 소급표. 철회는 뭐야? 장래효인데 이 철회권을 행사하는 게 철회인데 철회권은 뭐 한다고? 유보. 만약에 행정행위를 했는데 부관을 붙이는 거야. 네가 만약에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철회하겠다라는 걸 유보하는 거야. 그런 조건을 이제 적는 거지. 그래서 부관은 철회가 아니고 뭐야? 철회권의 유보라고 해야 돼. 철회권의 유보. 그래서 암기할 때 조기 처리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관은 뭐야? 철회는 행사를 하는 거고 철회권을 유보하겠다는 조건, 뭐 기한 요런 마찬가지로 부관이라고 하려면 철회권의 유보까지가 있어야 돼. 글씨가. 다시 한번 해보자.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또는 부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게 부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일단 21번 보자.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담, 기한, 의제, 철회권의 요구. 아까 암기할 때 뭐야? 조기철, 부담, 일부 배제죠. 그 정답은 의제고요. 22번입니다. 읽어볼게요.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부관을 붙인 경우 1일까지니까 이게 스타트야, 엔드야? 엔드, 끝나는 거죠? 예, 31일까지 끝낸다, 이 말이니까 종기죠, 종기. 언제부터라고 시작하는 거야? 시기. 그래서 시작하는 게 시기고, 끝나는 게 종기야. 그러니까 종말을 고한다, 이 말이잖아. 허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만 써 있으니까, 종기라고 하면 돼, 종기. 그냥 시기와 종기가 다 있으면 뭐야? 기간이 되겠지. 시기와 종기 다 있으면. 그래서 정답은 종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기한.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시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 이행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시기는 시작이죠. 그 다음. 종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 종기는 이제 끝나는 거죠. 소멸 시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거기 보시면 3번과 4번을 이렇게 묶어줘 볼게요. 이렇게 묶어줘봐. 비교라고 쓸게요. 비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비교 문제거든. 일단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혼합적 행정행위다. 그 다음에 4번에 복효적 행정행위다. 이게 좀 헷갈립니다. 먼저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행정의 종류. 복효적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부담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거기서 슬래시 한번 가볼게요. 복효적 행정행위다. 복효적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 거기 설명 보니까 하나의 행정행위, 즉 처분이죠. 처분이 수익적인 효과도 주고 침익적, 즉 부담적인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다. 그래서 행정행위, 다른 말로 이제 처분이랑 비슷한 거야. 처분을 했는데 누가 하는 거야? 처분은 행정청이 했죠. 근데 어떤 처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 처분이 뭐 있어? 아까 행정적 처분, 뭐 영업 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인허가 처분 이런 게 있는데, 처분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복수야, 복수. 뭐야? 이 사람한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즉 수익적인 효과라 그래. 좋은 거. 그 다음에 침익적인 효과, 불이익 효과를 주거든. 그래서 처분의 효과가 나한테 좋아 나빠 물어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어. 효과가 섞여 있어. 이게 복효적 행정행위입니다. 또 읽어보죠. 혼합효적 행정행위는 아니 그 밑에 계속 읽어봐요. 행정행위로 인하여 A에게는 수익, 이익이, B에는 침익, 손해적 효과가 모두 발생하는 행정행위. 아, 그러면 보자. 국가 엔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3번에 보시면 혼합적 행정행위죠. 혼합적 행정행위. 그러면 이 좋은 거 나쁜 게 있는데, 이 좋은 거 나쁜 거가 두 개가 다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혼합적도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 그러면 차이가 뭐냐? 복효적 행정행위는 첫 번째 나왔을 때 좋은 거는 A한테 가고 나쁜 거는 B한테 갔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아, A 빵집, B 빵집이 있어. 유명한 거 있지. 뭐 파리 뭐 하고 또 뜰에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처분을 했는데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었어. 어? 횡단보도 만들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기다리잖아. 이 빵집이 되게 잘 돼. 그지? 그럼 횡단보도 만들면 이 빵집은 대박이네 하면서 되게 좋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던 손님들이 뺏기겠지. 그래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야. 그게 뭐라고? 복효적이야, 복효야. 복잡하네, 그지? 뭐라고?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그지? 근데 혼합적 행정행위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A 빵집한테 주는데 이득이 되면서
행정인데 한 사람한테 이익이 되잖아. 이익이 되는데 또 얘한테 또 뭐라 그래. 내가 이거 해주는 대신에 너 뭐 일부 너가 가진 어떤 땅을 좀 내놔. 그래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넓혀야 되니까 너 땅을 일부 좀 기부 체납 해라 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좋은 것도 주고 안 좋은 것도 주잖아. 이게 이제 혼합적이야. 근데 헷갈려 이게.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이게 한 사람한테 가는 게 혼합인지 그다음에 두 사람한테 가는 게 이제 복효족이잖아. 헷갈리기 때문에 A한테는 기분 좋은 거지만 B한테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거니까 복잡하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면 복효족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 복효족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적과 부담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을 시키는데 그 예를 잘 봐야 돼. A한테는 뭐야? 이익, B한테는 손해.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복효적이고 혼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 다 기속이 되는 거야.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이게 이제 혼합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23번.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동시에 을에게는 침익적인 경우는 사람 몇 명 나왔어? 2명 나왔으니까 뭐야? 복잡하지? 복효적이야. 그러니까 2명이면 뭐야? 복잡하다. 2명이면 복잡하다. 암기해봐. 2명이면 복잡하다. 2명이면 복잡하다. 1명이면은 그냥 혼합이야. 1명 혼합이고 2명이면 뭐야? 복잡하다. 이게 복효적입니다. 시험장 가면 엄청 헷갈려 이거. 그래서 암기할 때 2명 나왔으니까 복잡하네. 복효적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이제부터는 24번 문제부터 이제 강제 집행을 배울 건데, 근데 문제가 이게 많지는 않은데, 조문 한 개 배우시면 됩니다. 24번. 복잡하다. 몇 사람? 2사람. 복효적. 이렇게 되시고. 85페이지죠.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인데요. 행정상 강제입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행정법이 조문이 지금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행정법 시험이 보통 뭐 행정 공무원 쪽은 다 시험이 나오죠. 되게 두꺼워요. 판례도 많고. 그래서 이제 법학 개론 시간인데 요 정도 조문은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보시면 지금 행정상 강제가 1, 2, 3, 4, 5까지 되어 있잖아. 맞아? 근데 행정상 강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거기 보면 행정 대집행 1호, 이행 강제금 부과 2호, 3호가 직접 강제, 4호가 강제 징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이 있는 것이고, and 뭐가 있냐? 거기 즉시 강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강제 집행이 4가지가 있어. 즉시 강제 하나지? 하나인데. 아까 즉시 강제 한번 배운 적 있지? 즉시 강제. 언제? 전염병 환자가 막 돌아다니네?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를 침탈해서라도 격리시키지. 이게 즉시 강제. 이건 대표적으로 뭐야? 권력적인 사실 행위였지. 기억나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즉시 강제인지 별도로 하고 행정상 강제의 종류는 뭐야?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강제 집행의 4가지가 뭐냐고 물어봐. 4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 뭐야? 행정 대집행이야.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그 다음에 돈 걷는 거. 강제 징수.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우리 수험생 강제 징수는 그러니까 돈 안 내니까 강제 징수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직접 강제야. 직접 강제를 하는 거야. 잠깐 볼까? 직접 강제 한번 읽어보자.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즉시 강제하고 직접 강제하고 뭔 차이가 있어 물어봐. 응?
아니, 직접 강제를 지금 읽었잖아. 약간 느낌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신뢰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 신체를 막 가두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중요한 건 직접 강제는 어떨 때냐, 앞에가 중요해.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야. 약간 세금 내, 안 내 강제징수, 뭐뭐 해, 안 해, 직접 강제입니다. 그런데 즉시 강제는 그렇게 의무 부과한 게 있어, 없어? 의무 부과라는 게 없어. 읽어볼게. 즉시 강제. 현재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끝났죠.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현재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으로 전염병이 막 도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네? 그때 뭐야? 즉시 강제야. 의무 부과하는 게 없어.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강제징수나 직접 강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즉시 강제는 사실행위야. 현재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한다. 또 읽어보자.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약간 느낌이 좀 급해 보여. 즉시 강제야, 그지? 그러니까 의무 부과한 그런 기록은 없는데 지금 목전에 있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감옥에 보니까 어떤 거야?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남에게 보니까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 적이 있으면 그걸 의무를 부과하면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직접 강제야. 하지만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이 목전에 있는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실 때 즉시야, 즉시. 얼마나 급하면 즉시 하냐. 이거예요, 즉시.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 가지고는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 그래서 급박하다 이거죠. 급박한 여기 키워드야. 다시 한번. 행정상 강제는 총 5가지가 있어. 강제, 집행, 즉시, 강제. 알겠죠? 즉시 강제는 중요한 게 뭐라고? 급박한 거고, 강제 집행은 이제 배울 거야.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징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선생 대집행은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고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고. 뭐가 있을까? 그게 뭐 철거할 때. 철거. 예를 들어서 뭐야? 가장 쉬운 예가 떡볶이 아저씨, 인형이 아저씨가 도로를 점용하면서 포장마차 비슷하게 뭐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아. 근데 도로 점용 허가를 내지 않았어. 만약에 도로 점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사용료를 내게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무단으로 했어. 그럼 이제 뭐라 그래? 행정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철거하세요 이렇게 하지. 아저씨가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대만 이해하고 안 했어. 근데 새벽에 인력 불러가지고 다 싣고 가잖아. 철거를 대신 해주는 거지. 그 철거 비용을 또 그 아저씨한테 받아. 그럼 뭐야? 행정 대집행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해? 그럼 대신 내가 해줄게. 이게 행정 대집행이야. 그런데 이행 강제금은 뭐냐면 부담을 주는 거야. 부담. 무슨 부담? 심적 부담. 뭘 준다고? 너 이행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하네. 그러면 너 이행 안 하면 계속 너한테 이행 강제금, 강제금, 세금 뜯어갈 테니까 너 계속 그러면 그렇게 개겨봐. 이렇게 해서 심적 부담을 주는 게 뭐야? 이행 강제금이야. 강제금. 그래서 이거 금자가 이제 돈이네, 그지? 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강제 집행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다.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뭐였어 아까? 즉시 강제. 언제? 얼마나 뭐하면? 급하면. 이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 한 번만 읽어볼게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항. 행정청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 행정상 강제 종류가 1, 2, 3, 4, 5호가 있죠? 근데 그걸 또 묶어가지고 뭐야? 앞에 1, 2, 3, 4까지가 강제 집행이고
마지막 5호가 뭐야? 즉시 강제. 그래서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1호부터 읽어보죠. 행정 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법령 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며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그러면 아까 철거는 꼭 그 떡볶이 아저씨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가 안 하면 행정청인 우리가, 행정 주체인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 대집행은 대표적으로 뭐야? 거기 써 있는 거야. 대체적 자기 의무. 무슨 말이야?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 다른 말은 뭐야? 대체. 너 아니면 우리가 할게, 철거 같은 거. 그래서 대체적인 자기라는 게 뭐야? 자기.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한다. 그래서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해 줄게 해서 대신하는 건데, 행정청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한테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용역 같은 거 불러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 다른 말은 뭐야?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스스로 또는 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은 누구한테? 의무자니까 그 떡볶이 아저씨한테 부담하게 하는 게 대집행이다. 그 다음 이행 강제금에 불과하죠.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니까 이제 더 돈 내라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네가 안 하면은 계속 우리가 이행 강제금 때릴 거야 해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금전의 급부이면 금전 돈 내라 이 말이죠. 세금 내라. 그다음 3호. 직접 강제. 아까 읽었었고 4호.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사태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즉시 강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의무를 부과했는데 네가 안 해? 그러면 직접 강제고, 의무 부과하지 않고 그냥 급박한 상황 때문에 하는 게 뭐야? 즉시 강제다. 그래서 행정상 강제는 뭐야?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고, 강제 집행은 네 가지가 있다. 뭐야?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징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부터 풀 건데요. 27번까지가 문제입니다. 가봅시다. 24번.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할 자기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은 행정 대집행이죠. 거기 설명해 보시면 또 중요한 말이 되어 있는데, 그 철거 같은 게 대표적으로 대체적인 자기 의무거든요.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행정 대집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네가 철거하면 좋지만 스스로 철거를 안 한다? 행정청이 하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집행의 절차가 시험 잘 나와요. 대신 집행을 할 겁니다. 일단 계고장 나뉩니다. 계고장. 너가 그 무단으로 도로 점용하면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그거 철거해 주세요라고 경고장 날리는 게 경고. 계고장 날리고, 그거 계고장 날렸음에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철거한다는 통지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안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철거할 겁니다. 통지해줘요. 그 다음에 그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나간다? 그럼 바로 대집행 실행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징수받습니다. 그래서 계고 통지 실행 비용이 이렇게 1년으로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번들로 해가지고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통 실비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집행 절차 뭐야? 개통 실비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통지 이제 대집행 할 거다.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을 하죠. 그 다음 비용 징수해서 개통 실비가 대집행 절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25번입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 아닌 것은 답은 뭐야? 즉시 강제겠죠. 왜냐하면 아까 행정상 강제 중에는 강제 뭐 있어? 강제
집행 4가지가 있고 즉시 강제가 하나였지? 예. 그래서 강제 집행 4가지 물었으니까 요거 물어본 거야. 강제 집행이라 써있나요? 강제 집행 4가지가 아까 뭐였어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거 빼고 즉시강제 물어본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입니다. 경찰관이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급박한 나지, 급박한. 근데 뭐였어, 아까? 급박한. 강제. 그 글자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뭐야?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급박했다. 너무 급했다. 시험장 가서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지 마시고 급박하다. 즉시강제 이렇게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은 여기 아까 뭐였어요? 징수. 어? 급부 의무가 있죠. 금전급부 의무가 세금이죠. 세금을 안 내네. 그래서 금전급부 의무가 세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무자의 재산, 그 재산에 대해서 실력 행사한다. 강제 징수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상 강제 수단. 또 시험장 가가지고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행정상 강제 수단. 이거죠. 행정상 강제 수단. 총 5가지가 있어. 강제 집행 4가지. 즉시 강제 1가지입니다. 잘 푸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공부를 하실 때 교재가 지금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거 해설이 왜 없냐라고 하면 앞에다 해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설을 안 단 거야. 혹시 독학하시는 분이 또 이걸 들으시지는 않겠죠.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좀 가시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알았으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반복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대집행 대신해서 내가 집행해 줄게, 철거해 줄게, 개통, 실비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 행정상 강제가 조문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 내용이 총 5가지가 있다. 뭐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 즉시강제에서 제 키워드가 급박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또 재밌는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